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013년 기속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어떻게 해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굉장히 자산관리에서 변동이 많이 됐고요. 정말 이 법이 정말 시행이 될까라고 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전에는 어떤 거였죠? 한 10억 이상 예금을 해놓은 사람들이 과세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뭐 세금 좀 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빈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대상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금융소득은 이자율에 따라서 과세될 건지 안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또 어떤 기간에 이자 소득으로 잡히는 거지. 또 금리 높은 것들을 또 찾아야 되잖아. 어느 금융기관에 있고 금리는 어디가 좋은지, 만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쓴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과세를 하겠다. 과거에는 4천만 원까지인데 지금 2천만 원까지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과세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까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2천만 원 미만은 15.4%로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 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득세율은 누진과세죠. 누진과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득이 이런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금융소득이 추가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을 높여줍니다. 높여서 더 많이 내도록 해요. 자,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15.4%,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대체 세금 좀 더 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항도 많고 또 싫어하는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어떻게 은행에 국세청에 보고되느냐? 사실 여기 이자소득 명세서하고 배당소득 명세서가 있죠. 여기에 이분은 이자소득이 3억 7천 얼마고요. 어떤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는 11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됐죠. 배당은 무슨 상품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이분은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금융자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보고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단돈 10,000원 이상만 발생을 하더라도 즉 11만 5천 원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게 세무서에 통보가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라도 통보되는 건 지금은 다 통보된다. 통보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합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사람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종합과세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무서가 모를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돈 10,000원 이상 이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실질소득을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세금을 더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온 거죠. 왜?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더 가져오고요.
소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예. 그래서 4대 보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금융소득만 있다. 예전에는 원천징수하고 끝났지만 지금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순간 4대 보험이 늘어납니다. 소득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이자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근로소득 하나, 이자소득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소득이 세무서에 또 추가로 신고하고 보고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일 꺼려하는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 노출. 예금은 어떤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다 노출되게 해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또 이런 부담이 좀 있고요. 또 통장 계좌 및 금융재산의 노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세 정책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또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재산이 일정 이상, 미성년자인데 배당이 얼마 일정 이상,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걸려들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습니다. 기왕에 돈이 많아서 4천만 원이 넘어간 대상자들은 그래, 내가 예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이 절반으로 내려왔잖아요. 2천만 원. 야,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나? 될까? 은행 예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만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과거에 됐다.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한 10억 이상의 금융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 주변에 찾아봐도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2천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 대상자들이 확 늘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정기예금을 5억 이상 넣는데 그게 이자가 5%가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넘어갑니다. 2천만 원 넘어가요. 반대로 정기예금 10억을 6개월짜리로 넣었어요. 그것도 2천만 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임대업자가 전세로 받았어요. 전세를 한 5억 받았어요. 전세는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될 돈이죠.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매매, 보상으로 일시금을 수령했어요. 참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른 재산 없고 땅 하나 팔았는데 한 10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땅만 가지고 있다가 현금이 10억을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중은행 한 군데만 넣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억씩 해서 다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1년짜리로. 금리 좋은 것만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에 분산했는데 그 금융기관 한 금융기관 가서 오늘 2억만 맡길 거고요. 나머지 8억은 다른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가 전부로서 이 금융기관은 그 금액만 맡기고 다른 금융기관은 또 그 금액만 맡기고 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금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 금융기관 다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합산과세 되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경우가 많겠죠. 은퇴한 사람들, 은퇴한 한 번도 연금 받아 쓰고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해보지 않고 5, 6억을 그냥 운영하다가 일시로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 그런 분들이 예금 잘못 관리를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죠.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당을 받은 경우,
자, 기업체의 주주예요. 배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융소득이잖아요. 합산과세 됩니다. 자, 내가 예금이 이자가 1,000만 원, 배당을 회사에서 1,500 하면 합산과세 됩니까? 합산과세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운영할 때, 회사 설립할 때 본인 주식 일부, 배우자 주식 일부 이렇게 해서 배우자들이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돈을 갖다 줬는데 이 여자가 적금이나 이렇게 해서 잘 돈을 관리한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는 자기가 얼마 있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봤을 때 급하면 좀 은행에 돈 쓰니 우리 와이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를 전혀 몰라요.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죠. 배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죠. 저쪽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럼 남편이 배당을 한 2천만 원 정도 해보는 겁니다. 나도 배당 2천만 원 받고 배우자도 2천만 원 배당을 딱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 좋아합니다. 배당금까지 줬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1년 후 되면 그 배당금하고 세무서에서 쪽지가 하나 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니까 다른 금융재산 다 합쳐서 신고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배우자분은 모든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하고 배당하고 합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허둥지둥 오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물어보지. 이거 뭐예요? 이거 신고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하고 이자 다 뽑아와. 배당하고 합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입니다. 우리 저축성 보험은 예전에는 7년, 지금은 10년인데 이런 거죠. 연금 들었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 10년 못해서 해약을 했는데 차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가 됐든 다 이자 소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에 이자가 1,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보험을 들었는데 연금보험이에요. 이 연금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요. 이자가 안 나. 못 참겠어요. 그래서 6년 만에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을 했더니 이자가 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적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금융재산 1,800, 금융소득 정확한 재산도 아니고 보험은 돈 안 되고 해약해서 다른 데 다 썼고, 그죠? 다음 연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왜? 요 1,800 하고요. 보험 10년 이내 중도 해약을 해서 발생하는 차액 있죠? 요 400만 원. 요거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2,200만 원. 보험 하나 해약하면서. 그죠? 이게 연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놓쳐요. 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도 중간에 해약을 하려고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상장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그 배당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제가 아시는 80대 노인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산을 모았겠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금도 많아요. 근데 은행에 신협, 농협, 1금융권 다 예금들을 몇 억씩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자 소득이
약 3,800만 원 연간 떨어지게 딱딱 맞춰놨어요. 한 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사업을 해서 숨겨놓은 돈들이 그렇게 재산이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면 손사래를 치고 세무서에 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많아도 내가 다 분산해놓고 잘 해놨다는 거예요. 저러니까 정말 부자구나. 돈을 많이 모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색이 돼서 왔습니다. 무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니 신고를 그동안 안 하는 것 중에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온 겁니다. 뭐 세금이야 내면 되지만 이런 걸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느 순간 한 5억 정도를 주식을 했어요. 주식. 아무도 모르게. 금융권에 주식을 했는데 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현재 세금이 없어요. 상장 주식을 증권사에서 사고 팔면 세금 없습니다. 얼마가 차익이 나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거기까지만 아신 거예요. 주식을 사더라도 연말에 배당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고 파는 시세 차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액면에서 얼마 정도의 배당금이 나와요. 그래서 배당금이 800만 원 나온 겁니다.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하고 그 배당금하고 합쳐서 신고를 했던 경우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소득에서 나온다는 걸 다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특히 그 금액이 2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재산이 많아서 약간 그런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2천만 원까지 내려온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과세할지 모릅니다. 더 위험한 거. 1번부터 6번까지가 조합입니다. 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얘 발생하고 여기하고 돼서 2천만 원이 넘으면 되고요. 2번하고 6번이 합쳐져서 과세될 수도 있고요. 1번하고 6번이 다 합쳐져서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해 봐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빡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원장이 있어요. 이 원장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주차장이 좁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좁아서 금융기관에 20억을 대출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건설해야 되고 우리 이자 갚을 능력 되니까 20억 대출해줘. 그래서 5%짜리 한 겁니다. 그럼 1년에 약 1억 정도 이자가 나가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앞두고 그냥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에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분?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 있잖아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 저분 말 들어야 돼. 큰돈 할 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건설에 쓰지 않으면 계속 이자만 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 20억을 빌린 은행에다 다시 갚아주면 또 대출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혹시 모르니 10억 정도만 4% 해주는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천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 거죠. 자,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죠. 1년에 나갈 이자가
1억. 그래서 10억을 맡겨서 들어올 이자 수입이 4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은 연 6천. 맞습니까? 자, 이분한테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6천만 원씩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이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 이자 소득은 요 경비라는 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자가 얼마 나갔는지 그건 봐주지 않아요. 그냥 소득이 얼마 생겼냐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수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예요. 왜? 1년에 6천만 원씩 까먹고 있는데 4천만 원 이자 받았다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낸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되면 우리 세법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 이자 소득은 경비가 없다라는 거. 받은 게 2천만 원만 초과되면 종합과세 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는 안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종합과세라는 것은 한 사람 명의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 한 해에 들어온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습니다. 자, 내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면 된다. 어떻게 해요? 불법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6억까지. 10억이면 5억을 주면 뭐 5억짜리로 이렇게 나누면 세금이 금융소득이 자체가 적어질 것이다. 또 2단계는 그렇게 나눈 돈들을 만기로 쪼개는 겁니다. 아, 올해 1년짜리 하나, 2년에 들어오는 거 하나, 3년에 만기. 이렇게 되면 한 해에 들어오는 것만 2천만 원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기로 쪼갤 수도 있고요. 이자 소득, 배당소득,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3단계는 뭐 이런 것도 귀찮고 결국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돈 한꺼번에 넣어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 거. 자, 그래서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2003년 2월 15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한도가 생겼습니다. 한도가 일시금은 2억. 그리고 10년을 유지해야 되고요. 월 들어가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월 적립으로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해줘야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먼저 분산하고요. 인원을 분석하고 만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비과세 금융상품 또는 실물자산은 실물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금융소득이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을 분산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어떤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지를 저희도 모를 수가 있고요. 고객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고객들에 대해 자산 파악도 할 수 있고요. 또 절세 방안도 새롭게 알려주면 좋은 고객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